네, 이어서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이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계약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같이 중대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민 반발 등 갈등을 빚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오늘 김세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자, 조두순은 출소 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출소 후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영화가 소개될 만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람이었죠. 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에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 8살 이제 아동을 강간 폭행했던 범죄자인데요. 예. 그 전에도 여러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뭐 삼청 교육대까지 갔다 왔을 정도였는데 어쨌든 방금 소개드린 그 조두순 사건이 가장 큰 사회적 울분을 일으켰고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영화 소원에서도 다뤄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조두순은 이 사건으로 2009년에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12월에 출소해서 지금은 안산시 와동이라는 곳에서 부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두순이 이제 기존에 살던 집 계약이 끝나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다가 네. 계약한 집주인이 이를 알고 반발을 하면서 결국 무산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와동 집에서 이제 집주인이 기간이 끝났으니까 집을 빼달라고 해서 예. 이제 근처에 있는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한 다가구 주택을 계약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시 조두순의 부인은 남편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과 2년짜리 월세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예. 뒤늦게 집주인이 이제 들어올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집주인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집주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해 보여요. 예.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라도 만약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조두순이 온다 이러면 네.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집주인 같은 경우도 출입구에 뭐 철문을 용접하고 이웃들도 뭐 트럭을 세워놓고 들어오지 말라고. 예, 예. 사실은 법적으로 계약적으로는 조두순이 입주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계약서를 썼고 그렇죠. 다 지불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항의가 너무 심해서 선부동 전체에서 이제 반발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조두순 가족이 보증금과 위약금까지 돌려받고 이사하는 것은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집에서 갱신해서 더 거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반발은 뭐 주민이나 이웃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당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예. 이 조두순이 어떤 전과자인가 생각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이해가 될 만한데요. 예. 왜냐하면 조두순이 출소 전에 포항교도소에 잠깐 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포항교도소에 온 것만으로도 당시에 포항 맘카페나 포항 사회 전체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정말 포항교도소에 조두순이 왔냐. 네. 조두순 형기가 끝나면 포항교도소 문에서 나오는 거냐. 혹시 거기서 나오면 그것도 이제 싫다는 거죠. 그게 나오게 되면 혹시 포항에서 살게 되는 건 아니냐. 맞아요. 막 이런 질문을 굉장히 네. 많이 받았을 정도로 출소 전에도 그런데 지금은 네, 충분히 그 주민들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때 상당히 좀 지역 사회가 시끄러웠던 네. 걸 기억이 하는데요. 뭐 조두순도 그렇고 얼마 전 뭐 김근식이나 또 연쇄 성폭행범이죠. 박병화 네. 같은 이런 중대한 성범죄자가 출소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맞아요. 그 주거지 문제가 갈등을 일으키곤 하는데 뭐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지난 10월 17일에도 이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를 했는데 근데 갱생시설인 이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 북부 지부에 입소할 거란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 그런데 그 공단이 있는 의정부시에서 즉각 반발을 했었고 네.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김근식이 재구속되면서 네, 추가 그렇죠. 범죄가 발각이 돼서 논란이 잦아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지난 10월에 만기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 앞에서도 퇴거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요. 하지만 법무부 입장은 중대 성범죄자라고 해도
출소한 뒤에 거주지는 본인이 선택할 권리가 있고 네네. 따로 거주를 금지시키거나 어디 거주하라고 강제하거나 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긴 합니다. 이게 뭐 기본권의 문제라서 물론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뭐 강제적으로 이를테면 치료 감호를 받게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를 지금보다 더 뭐 강화한다고 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대책들이 네. 가능할까요? 일단 뭐 지금 제도상으로는 성범죄자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주거권 출소 후에는 본인의 이제 죄를 다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출소 후에는 주거권이나 기본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뭐 전자발찌 제도나 치료감호 제도, 보호관찰 이런 것들이 준수되고 있는 이상은 네. 이제 단지 재범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주거지를 제한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범죄자, 전과자뿐만이 아니라 성범죄자의 가족의 그 기본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예. 또 이게 또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충동 치료의 중요성도 이제 이번 일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강화해야 하지 않냐.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정도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거주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누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계속적으로 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에 관련 법 개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지금 개정이 된 거는 아니고 예. 지난 22일에 아동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서 2년 단위로 치료 감호를 계속 이제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법 개정까지 이어져서 필요할 것 같고 예. 왜냐하면 치료 감호를 받게 되면요. 이제 일단 병원 시설에 구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기 네. 때문에 이제 나와서 거주하는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이제 그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면 전자발찌를 차고 관리가 되잖아요. 네. 또 거주지 인근 주민들에게 신상을 공개해서 알리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보면 이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좀 이게 좀 잘 운영이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네. 그러니까 뭐 누가 살아도 우리 동네에 재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면 불안할 이유가 사실은 예. 줄어들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전자발찌 제도나 뭐 그런 게 있지만 이제 기사를 보면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그렇죠. 일으키고 네. 뭐 전자발찌를 끊어버리거나 하는 사건들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좀 관리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고 또 지금도 성범죄자 거주지를 포함한 신상 정보를 이제 성범죄자 알림 2 홈페이지라는 곳에 게재를 하고 네. 또 아동 청소년 가족이 있는 거주민들과 학교한테 따로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변에 사는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신상 정보를 항상 받는데 예. 이런 조치들이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이고 전자발찌의 관리나 이런 신상 정보 알림 제도의 이제 실효성 이런 문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외국에서도 이런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미국에서는 제시카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그냥 성범죄자가 아니라 아동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기간 제한이 없이 평생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아이들이 있는 학교 시설로부터 약 한 300m 이내 거주 제한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예 그쪽으로 들어가면 전자발찌 뭐 경보가 울리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형량 문제는 어떨까요? 특히 이제 아동 그 성범죄의 경우는 현재 형량 좀 낮다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결국은 그 문제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예. 너무나도 이제 좀 형이 낮다. 왜냐하면 지금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에 안산시에서 몇 달 동안 몇억 원 정도가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순찰하고 그런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출소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12년 형을 받고. 그래서 이 정도로 유명해질 정도의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형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지속적인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는 형량이 저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거든요. 네. 어떤 사건 같은 경우는 100년형, 200년 이렇게도 그래요? 내려요. 약간 이제 상징적으로라도. 네.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인 양형 부분 문제가 이제 또 나오는 것 같고, 물론 조두순 사건을 통해서 유기징역의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고요. 예. 아동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었기도 하지만 결국 12년형을 선고받았던 것에서 예. 알 수 있듯이 이런 범죄 같은 경우는 좀 형을 중하게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중대 성범죄자에 대한 어떤 양형 문제나 출소 거주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법률 톡톡 김세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